예, 두 번째 강의는 법률안 작성을 위한 정책 조사 연구 주제로 진행됩니다. 예, 강연자로 유인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정치의회팀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30분에 화성역에 도착했는데 의외로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멀더라고요. 여기 택시를 타고 오면 금방 오겠다. 거리를 보면 얼마 안 돼서 도보로 15분이라고 인터넷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믿고 택시를 타면 금방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빈 택시가 없어서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은 입법조사처의 정치의회 팀장을 맡고 있는데 1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고요. 2년 동안은 제가 국토해양 팀장을 했습니다. 국토해양팀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 그리고 자동차 정책, 교통정책 등등을 항공정책도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차를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와서 조금 의외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국토해양팀장을 하면서 차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법안 작성을 위한 정책조사 연구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사실 없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과연 2시간 분량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얘기할 이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수준인지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자료는 여러 기존의 국회에서 다른 분들이 강의했던 자료의 일부도 참고를 했고 또 우리 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원래 이 발간물, 페이퍼를 쓸 때는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료는 강의 목적으로 순수하게 강의 목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인용 표시를 생략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첫 번째 법과 정책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정책 조사 연구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조사 연구 사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정책은 법과 정책의 관계 그리고 입법 정책 조사 연구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은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 국가를 의미하거나 또는 사회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보통 이렇게 사실 법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말고도 다르게 많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법의 공통적인 특징을 집어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규범이다. 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네? 5,300여 개.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이 법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법이 여러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여러 법이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지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가 탁 세워서 우리나라 법이 몇 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예전에 한 1,100개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한 1,400개, 1,500개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을 만한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라고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법에 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국가의 어떤 노력 의무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력을 따로 만들어놓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는 규범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일정한 조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개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하고 있죠. 우리 헌법을 보면 예전에는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삼권 분립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삼권, 이게 꼭 세 개의 권력이냐 아니면 세 개가 아니냐에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헌법을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조직이라고 하면 국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개정된다라고 하면 절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헌법에 법률을 재개정하려면 법률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률안을 누가 제출할 것인가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아니고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하면 누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정부 대신에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역사적 산물이며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와 지금의 시대가 바뀌어가고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어떤 정책, 가령 주택정책이다 라고 하면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정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든 국민이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책 수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을 하거나 건설을 해서 보급을 하거나 또는 민간 기업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보급하는데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 그런 것이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같이 규율한 것이, 정해놓은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하기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로 한 어떤 선택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용인된 목표와 수단의 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한 사회겠습니다만 법이 없으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시스템에서 이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은 정부가 하라고 굳이 권장하지 않아도 그쪽을 발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를 조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어떤 속성을 갖춰야 할까요? 이제 명확성과 일관성이라고, 이 도대체 정책이 뭘 하라는 것인지 뭘 하지 말라는 것인지가 애매하면 그 정책은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쓰다가 자꾸 바꿔버리면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계속 올린다 라고 정책 방향을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낮췄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세금이 오르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세금이 계속 조금씩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세금이 떨어질 것이다,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경제학에서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인간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자꾸 바꾼다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조만 곧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소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해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말을 하겠고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대규모 뭔가를 하겠다, 어떤 큰 복지 정책을 쓰겠다, 대학생 학자금을 정부가 공짜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현 가능성과 거의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정책 집행 수단의 확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의제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또 그것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분석 평가해 보는 과정, 이 전체를 가지고 정책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젠다라고 부르죠. 완전히 순수하게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책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과 정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모든 정책이 전부 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일일이 다 법에 적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큰 틀을 법에다 정해놓으면 정부는 반드시 그 법대로 그 정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 먼저 규율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공공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이 어떤 주택입니까? 공공부문에서 건설하거나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또는 분양하거나 그런 주택을 하겠죠. 그래서 법의 내용이 곧 정책의, 아까 처음 정책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같이 규율해 놓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바로 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쭉 규정을 하고 있겠죠. 법은 그 정책의 의도와 목표, 대상 집단,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책 수단, 그 다음에 간혹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의 지표와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 아주 어린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이 교통약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책 목표는 바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중간 단계의 목표는 이동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중간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집단은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겠고, 이 법이 궁극적으로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약자가 수혜자가 되겠고,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의무자가 되겠죠. 교통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크게는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자는 어떤 업자, 사업자니까 업자가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버스,
철도공사 또는 항공, 우리 진에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거기도 있고, 터미널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고, 항공사 같은 거, 그리고 교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항 사업을 하는 자들, 터미널 사업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교통사업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법에서 정책 수단은 뭐겠습니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라는 표현이 법에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각 시도지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통사업자들이 이런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이것을 정책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그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정책 개선에 반영을 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입법이라는 말 그대로 설립자를 써서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입법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법을 일부를 바꾼다든가, 또는 전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곧 법이고, 정책 결정이 곧 그 입법 과정과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법률하고 정책은 다른 것이죠. 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적혀 있는 일부의 내용이 정책이 되겠지만, 어쨌든 입법 과정은 곧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최근에 본회의에서, 오늘도 사실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정치개혁, 우리 보통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정개특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개특위라고 부르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 두 개 그 특별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활동 기간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의 결정을 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그 다음에 몇몇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런 몇몇 위원장 교체를 하는 그런 본회의를 했고요. 그 법을 통과시킨 가장 최후의 본회의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4월 5일 이후에는 더 이상 법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죠. 제가 여기를 왜 적었냐면 4월 5일 본회의에서 110건의 법률안이 심의에 의결됐다는 것입니다. 거길 보면 제정이 7건, 폐지가 2건, 개정이 10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법은 계속해서 새로 제정이 되고, 또 있던 법이 폐지가 되고, 또 현재 있는 법이 일부 내용이 개정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법을 왜 해야 될까요? 바로 법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태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여건도 어떨 때는 재정 여건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좋지 않고, 또 세금이 많이 거치는 때도 있고 덜 거치는 때도 있고,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가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아직도 뭐가 딱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은 언제일까요? 농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흔히 그 전기기관의 발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 중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영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된 바로 그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간해수공업이 공장제 공업으로 바뀌는 단계, 그 무렵이 1차 산업혁명이고요. 사실 그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한판 전쟁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 병사들이 입은 군복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팔려나갔던 것이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죠. 전기가 없는 현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많은 기기가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동력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전기의 발명과 관련돼서 그 무렵에 생긴 것이 2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3차는 보통 우리 컴퓨터의 발명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정확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쪽 팀장도 아니고요. 일단 전기가 2차, 3차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어떤 융합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는 정보가 연결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런 단계가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 환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 직전 페이지인데요. 여기 제정법들을 보면 쭉 한 가운데쯤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사실 그 최종적으로 법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을 그러니까 제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명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명이 바뀌어서 의결이 됐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 같은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어떤 연구 산출물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바뀐 것. 이건 뭘까요?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하면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소비자를 일종의 객체로 봐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종의 권리의 주체이고 소비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바뀐 것이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 국가가 어떤 가치를 중점을 둘 것인가 보면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는 분배 내지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도 여기에 따라서 어느 쪽에 중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달라지겠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뭘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국가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거쳐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많이 거쳐진 세금으로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를 크게 하면 그 파이를 나누어줄 때 똑같이 1%를 나눠주더라도 그 1%짜리 파이 자체가 커져 있다는 그런 것이죠. 복지나 분배를 강조하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 우리나라가 최근에 조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과거 4%, 5%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3% 성장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최근 몇 년간 쭉 이어진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수출은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수가 잘 안 돼서 우리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러면 빈대를 개선하고 복지를 넓히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더 있어도 뭐 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면 그 사람이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소비고, 소비가 총수요로 이어져서 그 자체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가 굉장히 다른 정책일 것 같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부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자, 그 취지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현행 정책, 우리 법률안들을 보면은 법률안이 생김새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한 이유라고 해서 현행 법률은 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어떤 미비점이 발견됐으므로 이렇게 고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현행 정책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점이나 미비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견되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되겠죠. 첫째로는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한 정책일까? 필요 없는 정책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가의 행정적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책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할 때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해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한가?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개선.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개선인가?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어느 방향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하고 세입자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이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적어놓은 것은 악법도 일단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서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법이 다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에 굉장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제가 경제학에 있는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개선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파레토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파레토 기준, 파레토 개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도 기준. 파레토나 칼도나 전부 사람 이름인데요. 칼도 기준을 보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더 클 때 이걸 개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입법정책조사연구의 의. 말 그대로 조사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법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정책, 현행정책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여러 자료를 가지고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죠. 먼저 제일 처음에 현행정책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 정책 대안, 이미 현재 뭐 이렇게 가자라고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런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는 것이고요. 다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정책 조사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 사안이 정책 문제로 거론이 될 경우, 일단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지, 뭐가 문제인지에는 초점을 맞춰야지 그걸 개정할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책 분석의 절차는 그 해결 또는 달성할 목표를 일단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쭉 찾아서 보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입법조사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조사처가 하는 일이 주로 정책 연구 분석이기 때문에 조사 연구 분석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성하는 보고서들이 현안 보고서, 심층 보고서, 그리고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슈와 논점, 지표로 보는 이슈, 나를 쓰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뜻입니다. 현안 분석,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입법 정책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미래가 되면 인공지능이 조사 분석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조사 연구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기존의 어떤 연구 방법인 문헌조사, 그다음에 통계 분석, 현장 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현행 법률의 영향을 분석해보는 입법 영향 분석, 헌법재판소 결정의 조사라고 적어봤는데요. 문헌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기존에 많은 보고서라든가 또는 학위 논문이라든가 또는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찾아보면 현행제도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법조사처도 그 추 방법이, 연구하는 추 방법이 문헌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계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통계 자료를 모아놓은 것, 또 누군가가 통계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 그것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 문헌조사입니다. 그렇지만 문헌조사만으로는 실상을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흔히 우리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것이 바로 문헌만 조사해보고 드러나 있는 자료만 조사해보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탁상행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헌을 조사할 것인가? 현대는 인터넷 세대입니다. 구글 검색이 조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헌을 조사할 것인가 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 연구 용역,
통해서 현행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을 맡겨서 그 결과 보고서들을 이 사이트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입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등 한 23개가 있고 또 과학기술 분야는 별도로 2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연구해 놓은 보고서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학계 연구 논문, 이것은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사이트 중에서도 여기 나넷 앞에 nanet.co.kr 국회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국회 법률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나라 법률도 번역을 해서 뭐 미국법, 일본법, 영국법 등등 다른 나라 법률을 번역을 해서 넣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직접 외국법을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먼저 찾아보는 방법이 훨씬 편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자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해놓은 것,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해서 그 정책 과정의 통계를 유용한 증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해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 민자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민간 정부가 모든 도로를 다 건설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민간 업체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도로만 건설하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가 없어서 차들이 안 다니지만 도로만 건설하면 차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통행료를 조금씩만 받아도 이 비용이 곧 다 나온다, 비용을 다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서 민자도로를 국가가 다시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국가가 또 그 통행료 일부를 대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미래를 추정을 해봐야지 정확한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신라면 통계라고 해가지고 현대 시점에서 펼쳐져 있는 이 통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계의 통계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시간 순서에 따라서 수집되어 있는 통계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국내 통계도 있고 해외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볼 것인가? 어떤 통계 수치가 특이한 추이 또는 경향,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 이게 만약에 이 추이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정책 변경을, 새로운 정책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이런 신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해서 오른다 라고 하면 뭔가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한 정책 변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특히 원유가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석유 세금을 조금 낮춰서 기름값을 조금 낮춰준다든가 등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추세를 보는 것이고요. 추세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은데 그게 문제가 있다. 가령 우리 출산율 굉장히 낮은 상태이죠. OECD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다고 그러고요. 자살률 제일 높다고 그러죠. OECD 1위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보통 뉴스에 어린 학생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투신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살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노인층은 그럼 왜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겠습니까? 빚독촉이라고 합니다. 빚독촉을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살률이 굉장히 OECD에서 높다라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그 주택이 부족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지만 또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이 끊임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빈집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거기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통계 자료를 그러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면 호시스라는 국가 통계 포털이 있고요. 이 나라 지표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마다 그런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가령 국토교통 통계누리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통계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통계는 OECD 통계 같은 거 해외 사이트를 찾아서 통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법이나 정책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통계를 한 사이트에서 전부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신력 있는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 좀 알아본 결과 당원 통계,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정당이 어떤 선관위에 제출해 놓은 통계, 우리 당의 당원은 몇 명이다 이런 통계하고 실제 사람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당신이 저기 당원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완전히 많이 잘못됐거나 또는 둘 다 잘못됐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길게 적혀 있습니다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문헌조사,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각종 논문을 살펴보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해도 정확하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죠. 질문지를 직접 만들어서 응답자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는 방법, 설문 문항을 직접 만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 방법은 굉장히 힘든 방법이죠. 쉽게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만약에 그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 면접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면접을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설문조사 말고 해당 업계의 업자들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설문조사에는 바이아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문조사로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을, 샘플을 정해서 그 샘플한테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답을 잘 안 합니다. 최근 우리 설문조사 사이트들을 보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5%밖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내가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3, 4분 투입해봤자 나한테 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정책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굳이 설문조사를 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지 편향이라고 해서 샘플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을 정확하게 축소해서 닮은 꼴로 모집단하고 표본이 닮은 꼴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나 고용인, 가족, 친구 이런 쪽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 나쁘게 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안은 아직 법이 되기 전이죠. 전 단계에서 법을 어떤 식으로 고치자라는 것이고요. 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이 된 것, 그러니까 법률안이 앞으로 국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법이 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까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법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이 법은 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법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냥 차라리 폐지시켜버리는 게 좋겠다, 또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이 법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입법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분석, 사후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이 되기 전에 법률안 단계에서 분석해보는 것, 그 다음에 법이 된 후에 분석해보는 것.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후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 분석은 하지 않고, 사후 분석도 전문적으로 기관 조직이 있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일부 법률에 대해서 입법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죠. 헌법재판소가 뭘 합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냥 멀쩡한 법, 아무 법이나 골라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법 아무나 골라서 너 잘 걸렸다, 한번 보자. 그래서 들여다보고 너 위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법원이 재판을 누군가가 법을 위반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은 맞는데, 이 법을 어겨서 죄를 짓고 여기 왔는데 우리 법원에서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법은 어겼지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얘가 헌법에 합치되는 거 아닌가를 좀 판단해달라 라고 하면 법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 외에도 나머지도 많이 하는 것이죠. 탄핵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죠. 그 탄핵심판의 과정은 국회에서 먼저 탄핵 소추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은 위헌이다, 위헌 결정을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을 결정한다, 위헌란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체, 뭐 가령 어떤 법 전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률에 해당 조문, 이 조문이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조문 중에서도 일부가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요즘 변형 결정이라고 부르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하고 있죠. 뒤에 조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납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 조문들에 대해서 그냥 위헌이다라고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딱 판단을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은 법 조문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도 그 법 조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 형법이다, 범죄 구성요건, 어떤 짓을 하면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통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위헌이다라고 하면 조금 효력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법 조문 자체가 효력이 상실됨과 동시에 그걸 어겨서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조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당장 위헌이다라고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납태죄 같은 것이 올해 몇 월입니까? 3월입니까? 4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 담당 법이 아니라서 그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것은 납태죄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의 제한, 기간 구분 없이 무조건 납태죄를 그러니까 납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도 납태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이지 납태죄 전반적으로 다 무효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그 조문 자체가 효력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지 않고, 이 조문은 언제까지 국회가 고칠 때까지는 적용을 한다. 그때까지 국회가 고치지 않고 있으면 무효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왜 이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고칠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조문을 그냥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취지를 잘 살펴서, 또 간혹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이것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회가 다시 심도 있게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감안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헌재가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죠. 저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녀가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왜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만난 남녀가 짜장면을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의 입가에 그 짜장면이 좀 묻었다. 그걸 본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닦아준다. 냅킨으로 닦아주든 손으로 닦아주든 어쨌든 닦아준다. 두 번째, 2번, 입가에 음식물이 묻어있다고 말을 해준다. 3번, 못 본 척 한다. 4번, 화장실 간다. 4번. 어느 게 낫겠습니까?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닦아준다. 1번. 없어요? 2번. 2번이 뭐였죠? 말해준다. 네.
3번. 그 다음에 4번. 화장실 간다. 많은 분들이 4번을 고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 4번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4번이냐? 1번과 2번. 지금 여성의 얼굴에 음식물이 묻어 있다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 의제가 생긴 것이죠. 정책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번과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그냥 닦아준다. 또는 너 얼굴에만 묻었다. 얘기해준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못 본 척 한다.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뭐 정책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죠. 4번 화장실 간다. 이건 뭐냐면 남자가 화장실에 가면 그 사이에 여성은 거울을 꺼내서 볼 것이고요.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묻었구나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죠. 1번과 2번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이지만 그 여성이 어떤 무한한 느낌, 좀 쑥스러운 느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섬세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부작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낸 것 중에서 단서는 뭐냐면 첫 만남이라는 것이죠. 뭐 한 5번째 만났다. 그러면 뭐 직접 갚아줄 수도 있는 것인데 첫 만남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해서 지금 현 상황을 아까 제가 정책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드렸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현재 이 사람의 상태 첫 번째 만남이었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아주 빠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이 가져올 부작용 그것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제가 사실 미국에서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유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제가 유학을 했는데 경제학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은 우리나라 경제학하고 좀 다른 점이 저는 사실 학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의회 팀장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학부는 경영학을 나왔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은 사실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석사 과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사실 제가 경영학과에서 배운 경제학 지식보다도 더 배운 게 없어요. 미국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근데 모든 문제를 수학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 균형을 찾는 과정 등등 모든 문제를 다 수학적 공식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풀고요. 그리고 숙제를 이런 숙제를 해줍니다. 저널에 실린 페이퍼를 찾아서 읽고 그 페이퍼의 문제점을 지적해라. 이런 숙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50페이지짜리 영어로 된 페이퍼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잘 썼다 진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학 과목 중에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과거의 경제학은 수요자의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이 별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시장에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가 별개로 행동하고 공급자가 별개로 행동해서 균형이 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 그런 것이었지만 요즘 게임 이론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해서 상대를 교묘히 이용을 해서 최고의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찾는 과정이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게임 이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뭐 통계학이라는 과목은 100점 만점에 101점을 맞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식을 다 프린트를 해서 내주고 그거 보고 풀어라라고 하는데, 그 내준 공식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이 공식이 틀렸다 이렇게 바로 고쳐가지고 풀었더니 100점 만점에 101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뭐 공부를 잘 했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과목만은 제가 어떤 대처 방법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게임 이론에서 제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 실제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시죠. 딱 미국에서 그 문제 푸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읽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읽다 보면 한 3분 가버립니다. 총잡이들의 결투라는,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좀 돼 있어서 아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총잡이 3명이 있습니다. A. 명중률 100%입니다. 누구든 쏴 죽일 수 있습니다. B. 명중률 80%입니다. C. 명중률 70%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한 명씩 순차적으로 쏘는 겁니다. 동시에 쏘는 게 아니고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쏘는데, 이 게임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C.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시전에서 이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네, 답은 C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님이 풀어줘도 저게 도대체 뭐 제대로 푸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풀어주는 걸 듣고 이해는 됐습니다. 왜 C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냐면, A가 제일 먼저 쏜다고 할 때 A가 누구를 쏘겠습니까? A는 100%이기 때문에 누구든 쏴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A는 당연히 B를 쏴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B가 죽으면 B는 없고 그 다음 차례가 C가 쏘겠죠. C가 나를 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쏴버리면 80%의 명중률을 가진 사람이 나를 쏘게 되는 것이고, C가 쏘면 70%의 명중률이죠. A는 당연히 B를 쏘게 되는 것이고요. B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쏜다 그랬으니까 A 다음에 쏠 사람은 누굽니까? C죠. C의 명중률은 70%입니다. 50%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C가 A를 죽일 가능성이 못 죽일 가능성보다 높은 것이죠. B가 제일 먼저 쏜다면 B는 누구를 쏘겠습니까? A를 쏴야죠. B가 만약에 C를 쏘면 100% 자기가 죽는 겁니다. C를 쏴 죽이고 A를 살려놓으면 A가 B를 쏘면 100% 죽는 것이죠. B는 당연히 A를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제일 먼저 쏜다. 누구를 쏴야겠습니까? A. 그러니까 A를 써야지. 제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는 B 맞춰야 됩니다. 일부러. C가 A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70% A가 죽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B가 C를 쏘겠죠. B 80% 죽을 확률이 80%죠. C가 만약에 B를 쐈다. 그러면 C 자기가 죽을 확률은 100%죠. A를 살려놓으면. 그래서 C는 B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물론 정책 분석, 정책 연구를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문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난감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가지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겁니다. A가 제일 처음 쏠 때, 그 다음 B가 제일 처음 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C가 제일 처음 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C가 쏜다면 누구를 쏴야 될 것인가, 또 일부러 B 맞춰야 가능성,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자, 그럼 정책조사 연구 사례, 사례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조사 연구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사례를 더 보충한 것이고요. 문헌조사, 말 그대로
남들이 먼저 연구해 놓은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예측.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될까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기술이 등장하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된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 23조던가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산업이라든가 고용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거,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고용이 만약에 줄다면 산업 생산량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에 미칠 효과를 분석해 본다 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조금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칠 수 있다 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간단한 경제 모형만 보면 수요 공급 곡선만 놓고 보면 고용이 줄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용에 미칠 영향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영향이 단기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늘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체의 생산물을 더 많이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이 그 생산물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더 만들려면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늘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 가능성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 글쩍글쩍 하고 있으면 방법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던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과연 고용이 줄었는가 늘었는가, 그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 연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연구들을 보면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고용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둔 게 아니고 다양한 미국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실증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 고용량을, 실제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준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연구들 중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배경이 어느 것인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 고용이 준다 또는 는다, 이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선거 연령 국제 비교. OECD 회원국이 몇 개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35개인가요? OECD 회원국 전부를 한번 선거 연령, 선거권 연령이죠. 몇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19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18세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선거권이 18살부터 선거권을 다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인데 그럼 고등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선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거에만은 아니겠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 근데 또 19세로 하니까 대학생 중에서도 일부가 선거권에 없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선뜻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 법안 내용 중에도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그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지표론을 이슈라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통계 자료를 직접 자기가 여러 사이트에서 통계를 찾아서 그걸 분석해 보는 것이죠. 거길 뭐 이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정준하라는 입법조사관이 쓴 국가 경쟁력에 기반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이런 페이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 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밖에 안 된다, 아직. 그래서, 뭐 정책, 이 보고서들은 현재 현황이 어떻고, 또 문제점이 뭐라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하는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사실은 설문조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떤 정책을 처음 논의하기 할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그 리얼미티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쪽이 51.7%, 반대하는 쪽이 37.9%, 아예 사형제를 폐지해버리자. 사형 집행 반대라는 것은 사형제도 자체는 놔두는데 집행을 하지 말고 사형수들을 그냥 교도소에 계속 놔두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7.8%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 리얼미티 쪽에서 한 5월달인가 나온 걸 보면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주민소환제라는 것은 있죠. 근데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이 뭐 잘못을 했을 때 소환을 해서 의원직을 좀 뺏어버리자 그런 것에 대해서 찬반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찬성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 발의됐던 대통령 개헌안, 그 대통령 개헌안 내에도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정책 아이디어, 정책 아젠다, 의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이 센터가 어떤 것인지는 아실 필요가 별로 없고 하여튼 그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있었고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현장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직접 이 센터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면 인터뷰도 해보고 지역도 답사해보고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그 문제점에 상응하는 이러한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뭐 가출 청소년, 요즘은 뭐 가출 청소년 대신에 다른 용어를 뭐 쓰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제 담당 분야는 아니라서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인 청소년 쉼터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면담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뭐 거의 그런 수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문헌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유턴기업 지원 정책. 유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자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또 중국도 지금 점점 산업이 발전을 하면 어떤 예전에는 거의 노동력, 임금이 아주 저임금이었는데 임금이 점점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체 여건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또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기업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겁니다. 이런 기업체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유턴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근데 이 법이 201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근데 현재까지 실태를 살펴보니까 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 기업체들 면담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뭐 직접 이 저자가 면담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면담을 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걸 그걸 보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법 그대로 가면은 앞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조금 뭔가를 고쳐야만 유턴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 우리 GM이던가요? 우리 자동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업체는 굉장히 악덕 업체지 않습니까?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뭐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업체, 사실은 내쫓아야 될 업체인데 그런 업체도 우리의 고용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발 좀 있어달라 그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약자, 철도 이동편의 시설, 아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뭐 그런 법에 따른 각종 시설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는데 철도 93.3%가 시설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설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시기 연기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이게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보험설계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아주 옛날에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크게 생보사와 손보사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의 보험사 상품만 팔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교차모집이라고 해서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손보사 상품 손보사 하나의 상품, 그러니까 하나의 손보사 상품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바꾸면 보험설계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죠.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쪽 회사 상품도 팔 수 있고 저쪽 회사 상품도 팔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설계사들 설문조사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유예해달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유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투표인명부 작성 규정, 국민투표법 제14조인데요. 여기 보면 그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그 다음에 제외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이 사람들을 투표인명부에 작성을 해라라고 하면 누가 빠지는 겁니까? 우리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 국내 거소가 없는 사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투표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살든 외국에 살든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벌써 지났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회 아직 안 고치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선거인명부 작성할 수가 없죠. 선거할 사람을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먼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이 법부터 먼저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드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드론이 뭔지는 다 아시죠? 조그만 무인 비행 장치. 일단 드론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어떤 것이냐면, 일단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드론을 제작하는 산업,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을 해서 농약 살포라든가 드론을 이용하는 산업, 이런 드론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드론이 야기시킬 수 있는 피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아무데나 추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남의 아파트 창문 앞에다가 드론을 세우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드론 정책과 관련되는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주제는 조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아주 실제로 입법 조사를 할 때는 아주 세부적인 좁은 주제로 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넓은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행 법령과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현행 드론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드론 관련 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국토부법, 최근에 만들어진 지난번 제가 5월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는 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들 이런 것도 있고요. 국토부법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법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굉장히 많은 부처가 드론과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부처가 소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법들이 드론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들을 다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문헌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정부 정책 연구 영역 보고서에서 드론과 관련되는 페이퍼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어떤 항공이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산업과 관련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들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또 이런 드론이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회의에서 여기서 무슨 해커톤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료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국회 법률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외국의 드론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해외 법률, 미국의 FAA 이런 법들도 있고, 일본의 항공법에도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중국은 뭔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랑 법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일본의 항공법도 사실 우리보다가 드론에 관한 내용은 더 늦게 항공법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항공법에 드론 관련되는 규정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어떤 사람이 총리 관저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걸 계기로 일본 항공법에 드론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온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규정도 많고 좀 복잡하게 자세히 되어 있고요. 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다 참조하다 보니까 규제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미국 규제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드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외에서 정책을 추진하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겠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항공산업 혁명을 향한 로드맵, 뭐 2018, 로드맵 2019,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드론을 뭐 4개 레벨로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레벨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이 아직도 얘가 제대로 날아갈 것인지, 날아가다가 추락할 것인지 정확하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머리 위로 날아가지는 말아라. 날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레벨 4를 보면은 사람 머리 위로 또 날아가고 드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조정을 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활용도를 찾겠다. 라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그 다음에 또 드론 업체, 또 사용자 같은 데 설문조사, 의견조사 같은 걸 해보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뭐를 제일 힘들어 하냐면 인증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한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쉽게 드론을 마구잡이로 생산하는데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는 드론에 대한 인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증은 전파 인증, 안전성 인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농기가 검정 뭐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전파 인증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업체들은. 근데 전파 인증을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이 드론이 전파를 통해서 조종이 돼야지, 전파를 통해서 조종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인증을 완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하여튼 업계에서는 이런 인증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고요. 또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좀 공간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금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간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국방의 이유, 국방의 이유로 날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통계조사.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드론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한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기서는 드론이 뭐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